보다 높은 곳을 향하여 무엇을 위해 사는가? 왜 사는가?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은 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들의 대부분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 살고 있다. 물질적 소유는 돈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가장 많다. 물질적 소유 못지않게 귀중한 것은 권력, 명예, 지위 등이다. 그래서 돈을 번 뒤에는 명예나 권력을 소유하고 싶어진다. 이렇게 소유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육체적 생명이 끝나면 소유도 끝난다. 소유는 욕망의 대상이며 육체를 떠나면 욕망은 끝나기 마련이다. 알렉산더 대왕의 꿈도 그의 죽음과 더불어 끝나고야 말았다. 육체적 소유의 허무함을 느낀 사람들은 정신적 무엇을 주기 위해 산다. 학문이나 예술을 택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들은 무엇을 소유하겠다는 생각은 갖지 않는다.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묻는다. 칸트는 진리를 위한 노력 때문에 모든 것을 바쳤다. 소유하려는 욕망은 없이 일생을 살았다. 베토벤은 아무것도 지니지 못하고 말았다. 훌륭한 예술작품을 남기고 싶었을 뿐이다. 미켈란젤로도 소유 없이 살았다. 예술을 창조하기 위해 전생애를 바쳤을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웃과 사회에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 살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이 있은 뒤에도 몇백 년은 물론 천년의 역사에 걸쳐 만인의 존경과 추앙심을 받고 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공자, 석가, 그리스도와 같은 분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위해 산 사람은 아니다. 소유를 포기했거나 남을 위해 자기 것까지도 희생한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위대한 예술이나 이론적 학문을 남긴 사람도 아니다. 그러면 그들의 값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시킨 사람들이다. 그들의 관심은 길을 잃고 있는 이들에게 삶의 진리를 주며 고통과 번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다운 희망을 찾아주며 가능하다면 자신을 희생시켜 인간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려고 애쓴 이들이다. 그리스도 같은 사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를 속죄의 제물로 바치려는 생애를 보냈다. 남을 위해 죽음을 기꺼이 택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가장 값 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 불행한 이웃과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삶 이상의 인생은 없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보다도 고귀한 삶이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학문과 예술은 특정인의 유산일 수 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생활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인생이 없는 것이다. 인생은 반드시 외로운 것만은 아니다. 며칠 전 외국 생활을 오래 해온 선배를 만났다. 지금까지는 그 나라 말을 가지고 그곳 사람들과 일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정년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 한국 교포들과의 사귐이 없으면 여생을 즐겁게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아.
요사이는 교포들 사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타향살이에 늙어서 홀로 머문다는 것은 외롭고 비참한 일일 것 같았다. 듣는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심정이 되었다. 하물며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미국에서 혼자 늙어간다면 그것은 철창 없는 감방 생활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미국 안에도 외로운 늙은이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고독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늙은이들만이 아니다. 청장년들 중에도 고독과 외로움을 호소해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고독과 외로움은 언제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의 정황인 것이다. 노이로제 환자가 늙고 있다는 사실도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아닐까. 사실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승리를 의미할지 모른다. 그만큼 고독과 외로움은 우리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며 삶의 의미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정신적 고독인 외로움을 이겨낼 길은 없는가? 있다면 어떤 길이 가능하겠는가? 외로움을 강하게 느낀다는 것은 그와 비례해서 정신력이 강하다는 뜻이다.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깊은 고독을 모른다. 그러므로 위대한 정신력의 소유자들은 대부분이 고독하고 외로운 생활을 해왔다. 서양인들은 창조력이 가장 강했던 키르케고르나 니체 같은 사람을 평할 때 예외 없이 고독한 인물들이었다고 말한다. 그들의 고독이 그들의 정신적 업적을 탄생시킨 때문이다. 역사의 주인공들은 모두가 그러했을지 모른다. 이순신 장군도 외롭고 고독한 일생을 살았을 것이다. 누군가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면서 어려서부터 지닌 꿈이 그를 외롭게 만들었다고 평한 것을 보았다. 충무공이 평범을 즐겼으며 알렉산더가 일상적인 생활에 만족했다면 그들의 업적은 찾을 길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회피하거나 그 때문에 패배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정신력을 가지고 고독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장사를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러나 학자나 시인은 홀로 창조적인 노력에 빠져들지 않으면 안 된다. 정신적 외로움을 밖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사람은 점점 더 고독해지나 스스로의 내부로부터 창조하려는 정신의 소유자는 오히려 그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값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시스티나 교회에 묻혀 있는 동안 미켈란젤로는 깊은 외로움에 잠겨 있었다고 전한다.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독과 외로움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장엄하고 숭고한 예술은 탄생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성적 자각이 필요하며 남다른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고독과 외로움을 정신적 창조력으로 이겨낸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인생은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좋은 책에 열중하는 사람도 고독을 잊을 수 있고 피아노를 아름답게 연주하고 싶은 사람도 홀로 느끼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진다. 말하자면 우리들의 정신적 성장은
홀로 있을 때, 고독을 느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외로움과 고독에 패하는 사람은 정신적 빈곤과 나약함에서 오는 결과를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풍부한 정신력과 강한 창조력을 갖춘 사람은 고독과 외로움을 정신적 성장과 창조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고독과 외로움은 인간적 정황이다. 정신이나 지성적인 고독이 삶의 전부를 차지하지는 않는다. 외로움 속에는 감정이 들어가 있고 고독에는 인간적인 고립감이 잠재해 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고독과 외로움은 사귐의 단절에서 온다. 사귐이 있거나 사귐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인간은 외롭지 않다. 1시간 후에는 지방에 가 있던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이면 돌아온다는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은 고독에서 풀려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귐이 단절되거나 불가능하다고 느꼈을 때는 밀물과 같이 고독이 찾아든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 아주 가버렸다고 생각해보라. 우리는 그 고독을 이겨낼 길이 없다. 그러면 고독에서 이겨나는 길은 무엇인가? 인간적 사귐을 갖는 일이다. 또 인간은 본래부터 사귐을 통해 인격이 형성되도록 되어 있다. 우리들이 삶 속에 사귐이 전혀 없었다면 성장도 불가능했을 것이며 결국은 무해의 과정을 밟았을 것이다. 삶은 사귐이라는 뜻이 정당하다. 사귐이 없는 삶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귐은 다양하다. 그 가장 일반적인 것의 하나는 대화를 통한 사귐이다. 대화가 없는 사람은 없다. 대화는 반드시 말만의 사귐이 아니다. 언어를 통한 지식의 교류, 의사의 전달, 인간적 접촉이 이루어진다. 또 언어를 매개로 삼지 않더라도 삶의 내용은 얼마든지 전달하고 받을 수 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를 여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의사와 뜻은 서로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소중한 대화를 제쳐놓고 또 모든 인간적 사귐을 거부하면서 고독을 말하고 외로움을 호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정상적이고 보람있는 사귐을 갖는 일은 우리를 고독과 외로움에서 구출하는 정당한 방도이다. 부모와의 사귐을 거부하거나 가족들과의 접촉을 멀리할 수는 없다. 친구와의 사귐이 있어야 하고 이성 간의 사귐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이 모든 사귐을 거절하면서 행복과 성장을 원한다면 그것은 호흡과 음식 섭취를 하지 않으면서 건강하지 못함을 호소함과 같은 모순을 범하는 결과가 된다. 본래부터 인간은 자기의 개성을 뚜렷이 갖고 있으면서 인격이라는 전체성 속의 사귐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개성은 더욱 풍부해지고 인격의 영역은 더욱 넓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어렵게 호소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건전하고도 값 있는 인간적 사귐을 갖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사귐은 어떤 방법에서 이루어지든지 그것은 인격적인 것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공감과 이해이며 다음에는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일이다. 그 일이 가능해질 때 우리는 서로의 행복과 성장을 누린다. 그리고 이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서로를 도우려는 인간 본래의 의지이다. 사람은 남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나는 즐거워지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비중의 의지가 있다. 그것은 나에게는 고통이 오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다. 오직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사랑한다는 의지가 있는가 함이다. 사람은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도 참을 수 있다. 상대방의 행복과 영광이 나를 더 만족스럽고 기쁘게 만드는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고독이나 외로움을 말하고 묻기 전에 과연 나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일이 있는가, 또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사랑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고독을 극복한 일은 없으며 사랑을 거절한 삶에 외로움은 둥지를 드는 법이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살찌게 하며 고독을 즐거움으로 바꾸어준다. 오히려 고독과 외로움은 사랑의 가능성을 잃은 데서 찾아온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허무와 절망도 자리 잡을 곳이 없다. 그러므로 고독과 허무를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공감과 이해를 가져온다.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같은 기쁨과 슬픔에 잠길 수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공감과 이해를 촉진시킬 수도 있으나 이해와 공감이 성장하면 사랑이 깊어지기도 한다. 사랑 속에서 이해와 공감이 짙어지면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 인간적 사귐을 갖는다. 내가 상대방의 정신적 왕국에 들어가 살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내 마음의 집 속에 머물 수도 있다. 둘은 사귐 속에서 하나가 되며 서로가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더해준다. 나 혼자서는 1차원의 삶밖에는 살 수가 없었으나 사랑의 사귐을 통해 비로소 2차원의 생활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참다운 삶을 모르며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인간적으로 폐쇄된 생활을 한다. 이 폐쇄된 생활이 외로움과 고독을 더해준다. 밖으로 통하는 문을 닫고 살기 때문이다. 사랑은 인격의 창이며 출구이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타인을 보고 알며 사랑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자아를 찾아 전진한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은 찾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있다. 며칠 전 나는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으로부터 감격스러운 고백을 들었다. 그는 밀수범이었다. 그 돈으로는 향락을 누렸다. 교도소에서 자신을 깨달았을 때에는 버림받았다는 소외감과 자살로 스스로의 수치와 소외감을 씻으려고 했다. 그러던 그가 종교적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 뒤부터 그는 같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또 진정한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는 모범수로 석방령을 받았을 때에도 교도소를 나오고 싶지 않았다. 그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도소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불행한 이웃을 사랑하는 동안에 점점 더 자신의 가치와 인격적 승화를 느끼게 되었다. 그는 밖에 나오더라도 교도소 안에서와 같은 마음의 기쁨은 얻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삶의 외로움과 고독을 겪은 사람은 정신적 교도소의 생활을 할 수도 있다.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나 사랑을 창조해내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곳을 언제나 낙원으로 바꾼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호소하기 전에 사랑하는 삶을 찾아야 한다. 물론 사랑 속에도 외로움과 고독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높은 사랑과 더 완전한 삶을 위한 방편과 과정으로서의 고독과 외로움인 것이다. 사랑은 완성의 노력인 때문이다. 보다 높은 곳을 향하여 1. 민주적 성장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집의 어린애들을 길러본다. 어렸을 때는 사랑의 보호가 필요하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랑이 있는 보호이다. 사랑이 없으면 부모 중심의 보호가 된다. 사랑이 있다는 것은 자녀들을 위한 보호이며 부모들의 즐거운 희생이 동반된다. 애들이 자라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이 되면 부모는 보호의 책임에서 대화와 협조의 위치로 바뀐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반항기에 처하는 자녀들의 저항이나 심했을 경우에는 자녀들의 가출과 탈선을 유발하기 쉽다. 아주 잘못되면 가정의 파탄을 가져올 우려도 생긴다.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나와 사회로 진출하거나 대학에 가면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격과 능력을 기꺼이 인정해 준다.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손목을 잡아주던 부모가 소년기의 자녀들과는 같은 위치에서 즐거운 동반자가 되어준다. 그러나 아들, 딸들이 청년기에 접어들 때는 부모는 반드시 뒷자리로 자신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좋다. 자녀들이 질문을 해왔을 때는 상대역이 될 수 있어도 명령이나 지시는 필요 없으며 또 내려서도 안 된다. 실수가 있더라도 스스로의 반성과 판단에서 자력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특히 부모의 입장에서 삼가야 할 점이 있다. 나보다 유능해진 아들, 딸들을 언제까지나 손밑에 놓아두거나 간섭하려고 하는 자세이다. 그렇게 되면 부모는 정도를 이탈하게 되며 가정의 성장과 발전은 중단된다. 자녀들과의 불화가 가정의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다. 사회의 민주적 성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육자는 학교에서 이 순조로운 원리를 어긋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책임자들도 이 성장의 질서를 흩뜨려서는 안 된다. 스승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과 후배들은 여전히 어려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더 좋은 노력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정치도 비슷하다. 지도적 위치에 있는 기성인들은 언제나 성장하는 국민의 입장을 사랑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다 자란 국민들을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취급을 할 수는 없다. 특히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국민들의 요청과 판단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사회를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데올로기를 앞장세워 성장한 국민들의 자율적 성장을 저해한다. 독재사회는 이미 얻어놓은 지위와 권력을 확보, 연장하기 위해 국민들의 성장을 억압하는 과오를 범한다. 이제 우리와 같은 중진사회를 향하고 있는 처지에서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장과 정부의 지혜로운 협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란 관이 주가 아니고 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보다 유능한 자녀가 되어야 하듯이 국민도 성장한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성장을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권리와 의무는 공존해야 한다. 79년 늦봄이었다. 세계은행이 한국 경제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면서 몇 가지 측면적인 권고를 하고 있었다. 한국의 금융기관이 자율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율산 사건으로 금융계가 위축당했고 한 은행장이 법의 규제를 받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다. 율산 사건 이전부터도 금융계가 재무부의 지휘 밑에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걱정하고 있었다. 그것은 교육계도 마찬가지였다. 이러다가는 교육의 자율성은 약화되고 모든 학교가 문교부의 학교라는 평을 받을지 모른다고 과민스러운 걱정을 하는 이도 있을 정도이다. 재무부와 금융계의 모든 역량을 최대한도로 발휘해도 경제와 금융계의 난국을 극복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모든 금융기관이 재무부의 지시대로만 움직인다면 국가적인 손실이나 국민들의 기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 하나의 병폐가 율산 사건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의 시정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인간은 사회생활을 할 때 언제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추는 법이다. 지극히 작은 일을 밑의 사람에게 맡길 때에도 의무와 더불어 권리와 함께 의무를 동시에 주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생활의 원칙이다. 새가 두 날개를 갖고 날아가는 것과 같은 원칙이다. 그런데 사회가 잘못되었을 때는 윗사람은 권리를 차지하고 밑의 사람에게는 의무만을 부여한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일을 시킨 윗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고 밑의 사람만이 책임을 지게 된다. 사회의 제도와 구조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슨 일에 있어서도 사회적 성장과 발전을 누리지 못한다. 후진사회에 가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을 본다. 어떤 서류가 관청에 접수된다. 계장이나 과장들은 아무 권리가 없다. 서류가 그대로 장관에게까지 전달된다. 장관에게서 예스가 되면 모든 것이 예스다. 또 윗사람에게서 노가 되면 무조건 노가 된다. 그러나 정돈된 사회는 다르다. 과장이 놓으면 그 건은 윗자리에 가서도 놓으다. 과장은 자기 나름의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유능한 공무원들이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지 못한다면 그들의 창의력과 발전적 정신력은 무엇에 쓰자는 결과가 되겠는가? 우리도 하루속히 사회 모든 분야에서 권리와 의무가 공존하는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하겠다. 3. 돈과 일의 순서. 어느 날 나는 아내에게 이번 토요일에는 같은 시간에 두 곳에서 강연 청탁이 왔는데 어느 편을 택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내는 돈을 많이 주는 곳에 가야지요 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 같으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사례금을 따라 선택할 수 있었어도 지금은 그렇게 가난한 편은 아니니까 일이 중한 편을 택해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묻는다. 아내는 중요한 일이면 강연료도 많을 것이 아니겠어요? 라는 의견이었다. 아내는 나묻지 않게 절약하는 편이다. 자기 옷이나 소지품은 언제 보아도 초라할 정도이다. 그러니까 딸들이 그 생활을 배운다. 가난하기 때문이기도 하나 절약이 몸에 뱄기 때문에 사치를 모르고 자랐다.
아내는 때때로 딸들은 좀 호화롭고 즐겁게 살아야 할 텐데 라고 말한다. 자녀들의 행복을 원하는 마음에서일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난할 때에는 돈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돈이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재정적 빈곤기를 넘어서면 돈보다도 일이 귀하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돈이 목적이어서 사는 사람은 그만큼 유치하며 값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 돈보다 귀한 것은 일이며 일을 위해서는 일을 한다는 뜻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인간의 자세이다. 일찍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는 그만큼 행복해진다. 나는 아내에게 웃으면서 돈보다도 중요한 일을 택하세요 라고 말할 때까지는 아직 오래 걸리겠군 하고 말했다. 이제 이러한 가족 간의 대화가 고생스럽더라도 옳은 일을 택합시다 라든가 고통스럽더라도 남을 위해 애써 봅시다 라는 차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그 가정은 뜻있게 사는 가정이 될 것이다. 간디의 정신. 인도 봄베이에 가면 간디 선생이 18년간 살던 집이 있다. 별로 크지 않으나 단아하게 꾸며진 2층 집이다. 현관과 복도에는 간디 선생의 생애에 관한 기념사진들이 걸려 있고 2층에 올라가면 간디 선생의 거실이 있다. 별로 눈에 띄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검소한 방이다. 우리들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다면 지극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물레뿐이다. 안내인의 말을 빌면 간디 선생은 언제나 저 물레로 실을 뽑아 천을 짜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간디 선생이 생전 시에 입었던 옷은 대단히 간소한 것이었다. 그의 후계자인 네루가 입었던 무명 저고리와 바지가 바로 간디 선생의 옷과 같은 것이었다. 집 아래 위층을 둘러보면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간소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높고 강인한 뜻을 지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복잡한 생활을 했다면 그렇게 존엄스럽고 위대한 정신생활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집 아래층에는 약간 넓은 방이 있다. 그 방에는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간디 선생의 뜻을 기리며 간디 정신이 무엇인가를 토론하고 있다. 대체로 장년기를 넘긴 초로의 인사들이 모이는 것 같았다. 내가 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인상이었다. 만일 우리가 그들 중의 몇 사람을 만나 간디 선생은 왜 직접 물레질을 해서 천을 짜 입었느냐고 묻는다면 어떠한 대답이 나올 것 같은가? 우리는 그들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영국 천을 사입었기 때문에 영국 경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몸소 천을 짜 입었다고 대답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들을 수 있는 대답은 그렇지 않다. 간디 선생은 기계 문명을 배격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기계천은 사용하지 않고 친히 물레질을 해 천을 만들어 입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들의 대답과 생각이 얼마나 타당한지 우리는 잘 모른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가면 간디 선생의 묘소가 있다. 비교적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대단히 간소한 검은색의 성묘로 되어 있다. 방문객들이 그 군내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안내인들의 말을 들으면 이 돌무덤은 완전히 손으로 깎아 만든 것이지 기계의 힘을 빌지 않았다는 것이다.
역시 간디 선생의 정신은 반기계, 반문명적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랐다는 것이다. 그들의 정신과 흡사한 상황은 어디서나 발견된다. 점잖은 노인들이 잔디나 공원에 앉아 조용히 명상에 잠겨있는 모습들이 자주 눈에 띈다. 정신적 통일과 수양을 위한 명상일 것으로 짐작된다. 소는 종교적 영물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높이 여김을 받는다. 버스가 소떼를 피해 가는 것은 보통이며 60년대 초반기에는 거리 한가운데를 소들이 술렁이고 있었다. 아직도 소고기는 물론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인도 어디에 가든지 다른 사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인습들이 남아있다.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미신이라고 부르고 싶은 요소들이며 도덕적 표현을 빌리면 휴머니즘 이하의 생활 모습들이다.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비과학적이며 전근대적인 생활 양상들이다. 이런 정황에서 본다면 간디의 정신을 반과학적인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 인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변화를 발견하게 된다. 소떼들은 도시 밖으로 밀려났으며 명상에 잠겨있는 사람들은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교육을 받은 젊은 층들은 재래식의 의식 구조를 점차 탈피해 가고 있다. 10년쯤 후에 인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별로 큰 차이가 없는 인도를 발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역사는 빨리 바뀌어야 하고 낡은 생각의 소유자들은 속히 역사의 무대를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인도와 간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모든 사회는 선조들의 전통을 어떻게 이어받고 있는가 함을 살피고 싶어서이다. 가장 불행한 사회는 전통을 과거의 것으로 만들며 뒤떨어진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생각을 취한다. 선조들의 전통을 현재라는 역사의 선 이전으로 끌고 가려는 과오를 범한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병들고 역사는 과오를 범한다. 일부의 잘못된 종교인들이 그러한 과오를 범하는 때가 있다. 일본 같은 나라는 국수주의를 종교적 신앙으로 바꾸면서 그런 과오를 저질렀다. 오늘의 교조주의적인 마르크스 사상이 비슷한 사회적 죄악을 범하고 있다. 진리를 고정된 것으로 만들며 영원 불변의 신조가 있는 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동질의 과오를 범한다. 그런가 하면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과거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선인들이 남겨준 교훈을 그대로 지켜가면 좋다는 생각을 넘어서지 못한다. 대체로 동양사회와 우리들의 의식구조가 그와 비슷한 과거를 살아왔다. 전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버린다. 보수 성격이 여기에 굳어져 사회의 발전이 늦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언제나 그 전통을 새로운 것으로 창조해 가는데 의미가 있다. 새로운 비판과 창조가 없다면 그 전통은 죽은 것이 되며 창조를 못하는 후손을 가진 선조들은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회의 지도자들이 된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존중히 여기며 새로운 창조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전통을 살리며 위대한 역사를 이어받는 정신적 길이 되기 때문이다. 절대로 위대했던 과거를 묻어두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살아있다는 사실은
창조에 의하여 입증된다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한다. 살아가는 동안에 1. 어떤 사람들은 저 산 꼭대기까지 가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적은 수의 사람들은 새가 날개를 갖고 날아가듯이 저 산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못하다. 험준하고 높은 산의 꼭대기를 바라고는 있으나 인생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찾아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산정까지 올라가는 일이 있어도 대부분의 인생의 등산객들은 산 밑이나 중턱에서 헤매다가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많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솔길이나 숲속을 헤매다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며 골짜기나 강물에 가로막혀 등산을 중단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뜻과 목적이 있어 출발한 인생의 등산이기 때문에 가능만 하다면 소망했던 산정에 오르고 싶은 것이 간절한 염원이다. 그리고 선인들이나 우리들 주변에서 인생을 성공과 영광으로 이끌어간 사람들은 모두가 삶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산정에 올라갔을 때의 자족감과 희열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 등산객의 심정과 비슷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인생을 다 알고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생의 길을 성실하고 경건하게 찾아가는 것이다. 공자의 자기 고백은 적절한 교훈이다. 청소년기에는 열심히 배운 뒤에 어른이 되면서 뜻을 세웠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서 전진했기 때문에 인생의 사명감을 깨달았다는 순서로 되어 있다. 그것은 마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언덕까지 올라갔더니 넓게 전개되는 들과 강이 있었고 그곳을 지난 뒤에는 멀리 높은 봉우리가 나타났고 수없이 많은 갈림길을 헤치고 찾아갔을 때 비로소 내가 뜻했던 봉우리가 나타났다는 것과 비슷한 표현인 것이다. 어떤 젊은이들은 인생을 다 한 뒤에야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것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본 뒤에 등산을 하겠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생각이다. 또 어떤 젊은이들은 결국은 모든 것이 허무하며 온갖 수고의 대가는 공허할 뿐이니까 일찍부터 인생을 단념해버리는 것이 지혜롭다는 단순한 판단을 내린다. 그것은 지혜를 빙자한 책임 회피와 무능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의 사람들은 등산하는 길가에 앉아서 쉬고 놀면서 나고자의 후회와 열등인의 불행을 되씹는 사람들이 있다. 경기장에서는 게으름을 피워 나고자가 된 뒤에 세상과 사회를 원망한다면 그 책임을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하겠는가? 이렇게 본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인생의 등산을 떠난 사람들이다. 대문 밖으로 나온 지 오래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과정을 밟았다면 인생의 3분의 1은 벌써 걸어온 셈이다. 우리 앞에는 선배들이 제각기의 길을 대께 걷고 있으며 뒤에는 후배들이 따르고 있다. 몇 사람들의 동행이 우리와 함께 대화와 정을 나누면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위치에 있는 우리들의 과제와 책임은 어떤 것이겠는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적인 반성과 선택과
노력을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에 붙잡히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도 안 되며 실속 없는 환상 때문에 인생을 공허하게 낭비할 수도 없다.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를 얻으며 오늘이 가기 전에 용기를 가꾸며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신념을 굳혀야 한다. 또 하루의 생활을 일생과 연결 지으며 현재 속에서 영원한 것을 모색하는 정성과 값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중한 과제를 가벼이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다면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개성을 발견하고 육성해가는 일이다. 인간이 동물이나 물질과 다르다는 것은 그 개성에 있다. 사실은 꽃이나 동물들의 의미와 가치도 지각기 다르다. 장미꽃과 국화꽃이 같아지며 세상의 꽃들이 한 종류뿐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동물들도 제각기의 특수성과 다른 소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과 아낌을 받는다. 하물며 인간이 스스로의 개성을 잃게 된다면 무슨 맛이 있겠는가? 그래서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같지 않으며 제각기 색다른 인생의 길을 걷도록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는 나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취미와 소질과 능력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다 같은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겠는가? 예술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있고 실업가로서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기술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 군인으로 업적을 남기는 이도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생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먼저 선택해야 할 과제는 내 개성에 맞는 인생의 길이다. 소질과 취미가 있는 일은 70의 노력에서 100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취미와 소질에 어긋나는 일에서는 100의 노력을 해도 70의 결과를 거둘 뿐이다. 그 차이가 일생 동안 계속된다면 그 결과는 얼마나 놀라운 거리를 만들겠는가. 개성에 맞는 일은 즐거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행복을 가져올 수 있어도 개성에 어긋나는 일은 고통과 불행을 동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개성을 찾아 가꾸어가는 일이다. 인간은 누구나 성장해야 한다. 그 성장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60이나 65세까지도 계속할 수 있다. 내 취미와 소질에 맞는 일을 나이 들 때까지 계속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값 있는 일생을 살며 무엇인가 남기는 바가 있을 것이다. 달리다가 쉬는 말보다는 꾸준히 걷는 소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신뢰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찍부터 개성을 발견하고 그 개성을 일생에 걸쳐 성장시켜 감으로써 모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뜻했던 산정에까지 올라갈 수 있음이 우리의 목표이다. 여기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은 남성에게 있어서는 개성이 인간적 능력으로 나타나나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개성이 아름다움을 창조해가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여성들은 모두가 미를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미는 개성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3.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관심을 모으며 찾아 누려야 할 둘째 번 과제는 교양이다. 교양에 대한 생각은 지각기 다르다. 무엇이 교양인가 하고 물었을 때
동일한 대답을 얻기는 어렵다. 그러나 동서양을 통한 교양이라는 말의 뜻은 자신의 인간됨을 가꾸어 간다는 데 있다. 나무에는 비료를 주고 가축들에게는 음식물을 주어야 하듯이 우리는 스스로를 가꾸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양은 교육과 비슷한 뜻을 가진다. 그런데 교육은 그 내용이 높아질수록 사회성을 갖는다. 초등학교 때는 나와 가정으로 머무나 중고등학교 때는 나와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학에 가면 나와 사회의 관심이 두드러지게 높아진다. 사회적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 대학생의 목표이기도 하다. 교양도 이와 비슷하다. 낮은 의미의 교양은 자신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배우고 알며 인간적 성장을 얻으면 교양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교양이 높아지게 되면 그 교양은 반드시 대인관계와 사회적 의미를 갖추기 마련이다. 교양은 나를 위한 것이기보다도 우리 모두와 사회를 위한 것이 된다. 그것은 나의 성장이 사회로부터 오며 사회의 변화가 곧 나의 변화를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때로 사회 연령이란 말을 사용한다. 개인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 사회의 수준을 넘어설 수는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높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길에 침을 뱉으며 다녔다는 얘기를 본인으로부터 나는 들은 바가 있다. 부끄러운 고백이다. 몇 해 전 일이다. 외국에서 온 고등학생들이 한국의 부모들은 거짓말을 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교환학생으로 한국 가정에 와 있는 외국 학생들의 이야기다. 부모에게 전화가 왔을 때 없다고 해라는 식의 말을 자주 들었을 때의 인상이다. 또 학교에서 이런 것을 해보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묻는 외국 학생에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지 라고 말하는 한국 어머니들은 거짓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 때문이다. 선한 교양이 일반화되지 못한 사회일수록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폐가 되며 불행의 원인을 만드는 일을 예서로이 되풀이한다. 무엇이 귀하고 천한지를 구별하지 못하며 인간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교양이란 개인의 아름다운 성장과 대인관계의 선한 육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요건이 된다. 그리고 교양의 핵심이 되는 것은 건전하고 발전적인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물을 정당하게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이성적 사고를 가하며 뚜렷한 가치 판단과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교양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의 생활이나 이기적인 판단을 넘어 사회적 기여를 원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행동과 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일이 자신의 성장과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교양의 문제를 강조하게 되는가? 교양이 인생의 목적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교양은 같이 살아가는 인생 광장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모든 즐거움과 행복이 대인관계에서 오며 인생의 의미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들의 교양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다. 싱싱하고 바르게 자라야 할 나무들이 구부러졌다면
얼마나 아쉬운 일인가. 균형 있고 힘차게 성장해야 할 개나 말이 영양 부족으로 비틀거리게 된다면 어디엔가 잘못이 있다. 인간에게 있어 교양의 결핍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건전한 양식을 갖추고 있으며 예술의 생활화를 즐기고 있는데 나는 알 것도 모르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살찐 인생을 외면하고 산다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는가. 다른 사람은 누구에게나 즐거움과 희망을 주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와 고통을 주면서 산다면 그런 일생을 누가 가볍게 평가해 주겠는가.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감정과 지성적인 언어와 고귀한 인품을 갖고 인생을 우아하게 살아가는데 나만이 저속한 생각과 정서적인 빈곤과 조잡한 인격의 소유자로 일생을 끝낸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는가. 약속에 관하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사회가 그대로 삶의 고장이다. 인간 생활이 곧 사회생활인 것이다. 사회생활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인간관계를 말한다. 좁게는 가족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넓게는 세계적인 관계까지 뻗칠 수 있다. 그리고 이 인간관계에는 주어진 질서가 있으며 그 질서는 우리들 노력에 따라 더 좋은 질서로 올라갈 수도 있고 몇 사람들의 영리적인 행동 때문에 그 질서가 병들며 파괴되는 경우도 생긴다. 질서가 파괴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타고 가는 배가 고장이 생기는 것 같이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다. 가정은 가정대로 파괴되며 국가는 국가대로 깨지는 때가 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 사회, 즉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질서를 오륜이라고 말했다. 군신관계, 부자관계, 부부관계, 장유관계, 부모관계로 본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5가지로 보았고 거기에 나타나는 질서를 의, 진, 별, 서, 신이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 따져보면 이 5가지 관계와 질서는 서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같은 뿌리를 갖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나눌 수 없는 관련을 맺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신, 즉 믿음의 질서이다. 믿음이 없는 사회와 우리들의 생활을 상상해보라. 그것은 돌자갈밭에 나무를 심는 것 같이 어려우며 또 무의미한 것이 될 뿐이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질서, 의무, 규범인 것이다. 불신 위에 사회적 건설을 꿈꾼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이 믿음, 즉 신의의 행위적인 구체성을 갖는 것이 다름 아닌 약속인 것이다. 옛날부터 우리가 약속의 이행을 존중해 온 것은 바로 이 신의의 기반을 두터히 하기 위해서이며 약속을 깨뜨린다는 것은 믿음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을 범하는 결과가 되는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약속은 필요하며 그 약속은 꼭 지켜져야 했던 것이다. 약속이 없는 인간관계는 있을 수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타고 가는 생활의 배에 구멍을 뚫는 것 같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말이나
법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이의 인격 관계이기 때문에 약속의 파기는 그대로 인격의 파괴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신뢰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15, 16년 전의 일이었다. 나는 한 학생으로부터 딱한 사연의 편지를 받았다. 대학 마지막 학년의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데 반드시 갚을 테니까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이었다. 대부분의 비슷한 요청은 불신의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즉, 거짓말이거나 세월이 지나면 갚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 학생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등록금을 주면서 언제라도 사정이 허락되면 갚으라고 말했다. 이것은 내 돈이라기보다는 당신과 같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뒤 나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어느 날 나에게 편지가 왔다. 처음 나는 그 내용을 몰랐다. 그 대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뒤 취직을 했고 3개월분 봉급 중에서 옛날의 등록금을 갚은 것이었다. 그리고 편지 끝에는 자기도 가난한 학생들을 돕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표명해 왔다. 아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만일 그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 돈을 갚을 수 없었다고 해도 나는 크게 체크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청년은 약속을 지켰고 그 약속이 더 좋은 사회적 의미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 사회에 필요한 것과 선한 미래를 거부해 가면서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한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 그것은 거짓이며 불신을 조작하는 결과가 된다. 물론 우리는 악의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도둑질을 하기로 약속했다든지 누군가를 공모해서 속여먹기 위한 약속을 했다면 그 자체가 악으로의 길이기 때문에 선한 질서와 인격관계의 약속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서로를 돕기 위한 선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것은 약속을 맺은 서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것은 출발부터가 악의의 발단이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선의로 출발한 약속이 악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약속은 선으로 시작해서 선의 결과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돕기 위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 약속을 이행한다는 작은 노력을 통해 서로의 인격적 성장과 사회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결과가 된다. 만일 우리들 중에 지키지 않을 약속을 했고 또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내가 겪은 일 중의 하나이다. 같은 고향에서 옛날 친구가 찾아왔다. 너무 가난했고 또 무능한 처지였기 때문에 작은 도움이라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찾아낸 방법의 하나가 시골에서 고추를 사다가 서울에 와서 팔면 약간의 이익이 남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의 얼마를 돕는 일이었다. 현금을 주면 아무래도 낭비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내 친구에게 도움을 줘야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며칠 뒤 그 친구가 리아카에 고추를 싣고 왔다. 자기가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시켜 운반해 온 것이었다. 나는 친구의 정성을 높이 사고 싶었다. 가까이 사는 몇 가정에 소개해 주었다. 이왕이면 팔아달라는 부탁을 이웃 사람들도 거절하지 않았다. 내 친구는 다음번 장사를 위해 먼저 빌려준 돈을 한 번만 더 융통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즐겁게 응했다. 친구와 그 가족을 돕는 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친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내가 소개해준 가정들은 근수가 모자라는 고추를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아내는 그 뒷처리를 위해 크게 고생했다. 결국은 나의 어리석음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던 것이다. 내 친구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또 친구인 내가 돕는다는 것도 정당한 일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내 친구의 거짓 수단을 몰랐던 것이다. 그 친구는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고 계획했던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조작된 거짓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그 거짓을 짐작하고 거짓이 되지 않도록 하든가 그 악이 실천될 수 없도록 책임을 졌어야 했던 것이다. 내 친구는 약속을 믿기로 동기도 나쁘며 결과는 더욱 나쁜 행위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착하기는 비둘기와 같아도 지혜롭기는 뱀 같아야 한다는 교훈이 필요했던 것이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불신이 사회학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다. 악한 동기에서 선한 결과가 나오는 일이 없다. 그 악한 동기를 통찰하는 지혜도 우리와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악에 속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더 불행한 일들도 있다. 약속을 만들고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의 인격을 이용하는 일이다. 몇 해 전에 한 저명 인사를 만난 일이 있었다. 그는 나에게 한 단체가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 그의 사연은 이러했다.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진 어떤 사람이 모든 비용은 자기네 기관에서 책임질 테니 외국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초대하고 싶은데 응해주겠느냐는 청이었다. 제안을 해온 사람을 보아 이에 응하기로 했다. 외국 회의까지 무사히 다녀왔다. 감사히 생각한다는 인사도 교환을 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다. 모 일간지에 자기가 그 단체를 지지하는 인사로 뽑혔더라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큰 기관의 책임자인 사람이 그 단체를 지지할 리는 없는 것이었다. 결국은 해외 세미나를 주관했던 기관이 바로 동일한 그 단체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그는 세상에 사는 일이 참으로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하는 사람은 거짓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거짓을 수단으로 다른 사람과 타인의 인격을 이용하는 데까지 이른다면 우리는 아연해진다. 참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다. 그런데 이런 거짓 수단은 우리들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그 일을 잘하는 일을 유능하다고 말하며 심지어는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한다. 돈을 중심 삼는 생활 지변과 권력을 배경으로 삼는
고장에는 언제나 이런 거짓 수단이 도사리고 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위해 타인의 인격을 이용한다. 약속을 믿기로 인격을 노리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사회적 불신을 만드는 데까지 이른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약속과 불신, 불신과 사회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약속의 인간 및 사회적 의미를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인가? 약속에는 어떠한 악의 요소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 모든 약속은 선을 위한 동기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는 사사로운 약속과 공약의 구별이 없다. 그 악의 요소를 뿌리한다면 나의 소유와 나를 위한 약속이 약속의 전부가 되거나 그런 약속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따지고 보면 약속 불이행과 모든 약속의 사회적 악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약속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위하려는 선의의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법이며 비록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사회학을 조장시키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악의를 품은 동기가 나쁜 약속은 맺지 않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 약속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위약에 의한 거짓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이며 약속을 할 때부터 지킬 의사가 없을 때의 약속이다. 아무래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그 원인과 자신의 능력 부족을 솔직히 고백해서 그 약속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밝혀야 한다.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게 되어 있으며 그 용서가 약속을 거짓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맹세하지 말며 서로의 과오를 용서하라는 뜻이 여기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킬 의도가 없는 약속은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셋째는 약속은 인격 관계이며 인격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관계임을 잊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약속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약속은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결과는 무엇인가? 상대방을 돕고 위해줄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약속을 찾는다면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상대방을 돕기 위해 약속을 맺으며 그 약속을 실천함으로써 상대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약속은 그 고귀한 값을 치르게 된다. 개인 간의 약속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나 사회적인 공약은 더욱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약속을 통한 선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 새술은 새 부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상용했던 것 같다. 독일이나 북유럽 사람들이 맥주를 애용하는 습관과 비슷했을지 모른다. 포도주를 넣어두는 가죽 부대가 있었고 오랜 포도주일수록 그 맛이 좋았을 것이다. 어느 날 이런 습관을 잘 아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낡은 술은 그 발효성이 끝났기 때문에 낡은 부대에 넣어두어 좋겠으나 새 술은 낡은 부대에 넣으면 그 발효도가 강하기 때문에 부대가 터뜨려지고 쏟아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술도 보존되고 부대도 안전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이다. 예수의 가르침은 새술과 같은 것인데 그 정신을 낡은 이스라엘의 전통의 부대 속에 넣어서야 되겠느냐는 말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신과 생명력이 가득 찬 교훈을 낡은 부대 속에 가두어 부대와 정신을 동시에 잃어버리는 일이 우리들의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일은 개인 생활에서도 엿볼 수 있으나 사회 속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다. 고려말 사람들은 낡은 부대였던 불교를 버리고 유교를 택했기 때문에 조선 왕조의 새로운 정신사를 창조할 수 있었다. 조선 왕조 말에 산 사람들은 낡은 부대로 화한 유교적인 전통을 벗어나야 새로운 민족의 활로가 열릴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개화운동과 정신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신뢰는 개인의 일생에서도 나타난다. 뱀은 해마다 동명기를 넘기면서 껍질을 벗는다. 그래야 새로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모든 생명체에는 신진대사 운동이 있다. 그것이 없이는 성장과 발전이 불가능하다. 물론 인간의 삶은 자연물이나 동물과는 다르다. 인간은 스스로의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지어가는 정신적 존재인 것이다. 병의 경우도 그렇다. 육체의 병은 의사가 치료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적 문제와 정신적 병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해결지어 나가야 한다. 자기 자신을 알면서 스스로의 성장과 완성을 책임지는 것이 정신적 자아인 것이다. 우리는 거듭되는 준하주동을 맞이하는 동안에 새해를 맞고 보낸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송구영신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낡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같은 말 속에도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 낡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는다는 뜻이 그 하나이다. 이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다. 낡은 해를 안 보낼 수도 없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지 않을 수도 없다. 문제는 낡은 해와 더불어 버릴 것을 버렸는가 함이며 새해와 함께 찾을 것을 얻었는가 하는 둘째 번 뜻이 더 중요하다. 아무것도 버리지 못한 채 늙어가고 아무것도 얻는 바가 없이 세월을 거듭해 간다면 우리들의 일생은 어떻게 되겠는가? 공허한 일생을 살다가 그대로 속절없이 죽어가는 무의미한 생애가 되고 말 것이다. 값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얻는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1년에 한 번쯤은 버릴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얻는 발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그 가장 적절한 때가 우리 모두가 즐거이 맞이하는 새해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찾아야 하겠는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버리고 택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거짓과 진실이다. 새해부터는 온갖 거짓을 버리고
그 대신 진실을 찾아야겠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진실이 없는 사회에 살아왔다. 그 때문에 불신이 만연된 사회를 만들었고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병들어 버렸다. 옛날 사람들은 사회적 공의보다도 사리사욕에 빠져 진실을 저버렸고 요사이 우리들은 목전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하는 나머지 진실을 멀리하고 있다. 그러면 진실은 어디서 오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며 서로가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알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사실을 은폐해서도 안 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 아닌 것을 사실로 조작하는 일도 죄악임을 알아야 한다. 인간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에서 진실을 알고 그 진실에 입각하여 바른 가치 판단을 내리는 일이다. 만일 사실을 그릇 보거나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것이 잘못된다. 그 때문에 오는 불행과 비극은 우리 모두가 걸머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한 소년이 있었다. 이 소년이 산에서 뛰어내려오면서 호랑이가 있다고 고함쳤다. 동리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뛰어 올라갔다. 그러나 호랑이는 없었다.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소년은 몇 차례 같은 거짓말을 했다. 동리 사람들을 놀려먹는 재미에 취했던 것이다. 얼마 뒤 이 소년은 산에서 진짜로 호랑이를 맞았다. 소년은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동리 사람들은 또 거짓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그 소년은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잘못된 불행한 소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이 이 소년과 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런 불행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더듬어 보라. 거짓을 일삼는 개인이 좋은 생애를 산 일이 없으며 허위 수단을 계속해온 민족과 사회가 불행을 겪지 않은 선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개인과 사회생활에 있어 거짓을 깨끗이 버리지 못하고 있다. 실업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불량품을 좋은 물건인 양 선전하는가 하면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는 일이 생긴다. 문화인들이나 지식인들까지도 하찮은 명예나 지위를 위해 진실을 외면해버린다. 없는 사람은 있는 체 하면서 살아가며 낮은 사람은 높은 체 하면서 행세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일은 응당 있어야 하는 듯이 생각하고 있다. 이 모든 거짓에서 오는 불행과 파멸의 책임은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들 자신이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거짓이 선의를 잃은 유능한 개인과 힘을 갖춘 집단에 머물게 되면 그 거짓은 가장 두려운 악의 수단을 동반하게 된다. 악의 수단은 언제나 두 가지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선이 아닌 것을 선인 듯이 꾸미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중적인 악을 조장하게 된다. 옛날부터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조정하기 위해 악의 수단을 써왔다. 위정자들은 정치 권력을 위해 정당치 못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선한 수단을 꾀했다. 그것은 일면에서 보았을 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 보존의 욕망과 지배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욕심이 잉태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낳고, 질서의 파괴는 결국 그 사회의 파멸을 가져오고야 만다. 우리가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거짓이 악의 수단으로까지 발전하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만든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범악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고 민족이 파국에 처하게 되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나라가 망할 때는 같은 과정을 밟아왔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대단치 않게 생각하거나 습관화된 거짓이 얼마나 위험하며 또 우리를 불행과 파멸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얼마 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한 가지 거짓말 때문에 그 대통령의 지위에서 물러난 일이 있었다. 국가를 대표하는 통치자가 거짓말했다는 사실은 아메리카 국민들의 용서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어떤 특정된 인간의 책임만이 아니다. 진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된 의무이며 사회와 역사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허위와 거짓을 배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만일 이러한 악의 수단이 이웃과 인간을 이용하기 시작하여 다른 목적의 제물로 삼게 된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 된다. 다른 모든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과 인격을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삼는 일은 언제 어디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것은 인간과 인격이 모든 것의 최고, 최후의 목적인 때문이다. 사람들 중에는 정치나 경제가 인간보다 귀한 듯이 잘못 생각하며 기계와 기술이 생활의 목표인 듯이 착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위험한 가치관의 전도이다. 모든 사회를 불행으로 이끄는 잘못된 선택이 이로부터 시작된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문화이며 도덕과 종교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인간이 그것들을 위해 있다고 잘못 생각하면 그 결과는 큰 과오를 가져온다. 모든 것의 목적과 최후의 이상이 되는 것은 언제나 인간과 인격이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쇠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교훈을 회상해 본다. 진실을 거짓의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 악의 수단을 선의 목적에 결부시켜서도 안 된다. 인간의 고귀한 정신적 가치를 물질적 기구나 제도 속에 묶어 두어서도 안 된다. 인간과 인격은 언제나 새로이 스스로를 창조해 가야 한다. 그 인간성과 인격을 낡은 인습의 부대에 묶어두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새해부터는 우리 모두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택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역사를 영원한 터전 위에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인생과 자연과 계절의 의미. 현대인들은 계절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자연을 상실했거나 등지고 사는 것이 그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자연이 없는 도시인들이 어디서 계절 감각을 찾으며 도시 생활을 흠모하고 있는 농촌 사람들이 어떻게 깊이 있는 계절의식을 지닐 수 있겠는가? 나는 얼마 전 학생들에게 춘원의 시에 나오는 반딧불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나 몇몇 학생들이 너 반딧불 보았니? 라고 반문하고 있었다. 나는 우리 애들 중에도 반딧불을 모르고 자란 아이가 있을 것 같아 아버지 고시를 다하지 못한 것 같은 송구스러움을 느꼈다. 반딧불을 못 보고 그대로 자라 어른이 되다니 하는 아쉬움을 느꼈다. 도시인들은 하늘조차 보는 기회가 없어져 가고 있다. 우산을 들고 나가야 할지 그냥 나가야 할지 망설여질 때 잠시 하늘을 쳐다볼 뿐이다. 그 하늘마저 어떤 지역에서는 공장 연기로 뒤덮여 버린다. 아침 일찍 눈을 비벼가면서 기름 냄새가 풍기는 공장으로 모여들고 종일 움직이는 기계만을 대하다가 집으로 돌아와 잠드는 청소년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대하고 있다.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수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 자연과 더불어 인생의 뜻을 상실해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 아는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스며드는 계절의 의미를 알 리가 없다.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사실은 자연 상실이 그대로 삶의 상실이라는 것을 느끼지조차 못한다는 점이다. 현대인들은 공해를 크게 걱정한다. 공해는 눈에 보이는 자연의 상실을 가리킨다. 그러나 우리들 심중의 자연이 송두리째 메말라 죽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조물주는 인간을 자연과 더불어 살도록 운명지어 주었다. 자연이 없는 인간의 삶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옛날 사람들은 그 뜻을 잘 알고 있었다. 오히려 자연에 순응하려는 자세가 지나칠 정도였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작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자연을 정복하며 지배하는 것으로 능사를 삼았다. 그것은 마치 걷기 시작하는 어린애가 어머니의 몸을 완전히 떠나 버리는 것 같은 어리석음인 것이다. 인간은 자연에게서 그 슬리를 배우며 자연과의 조화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자연이 주는 젖줄기를 잃었을 때 우리는 어디서 그 삶의 원천을 찾을 수 있겠는가? 자연의 젖줄은 물질적 자원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자연이 주는 정신적 질서와 교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최근 일부의 학자들은 혈압이나 암과 같은 무서운 병의 원인이 주로 화학성 음식물에서 온다고 말한다. 천연 음식물을 택하는 지역 사람들에게서는 그 같은 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다. 역시 자연과의 조화를 잃은 결과일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연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육체적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고 있다. 일부의 과학자들은 자연 속에서의 육체 노동이 장수의 비결이며 중요한 조건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 순리를 몰랐기 때문에 일부의 도시인들은 골프를 발견했고 등산을 의무적으로 즐기며 낚시를 선전하고 있다. 만일 우리들이 하루에 2시간씩만 땀을 흘리면서 육체적인 일을 즐길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 많은 위장병과 신경쇠약에서
해방될 수 있었으며 구태여 골프나 의무적인 등산을 택하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장수를 누리는 히말라야 계곡 지역의 훈자 왕국을 찾아본 평론가는 그들의 건강과 장수의 비결을 육체적인 노동에 돌리고 있다. 그들은 12세의 아이들로부터 120세의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육체적인 일을 즐기고 있다는 보고였다. 이를 즐기는 사람들은 언제나 평화로우며 아름답고 선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되어 있다. 음식은 언제나 맛있고 수면 시간은 항상 평화와 행복의 시간이 된다. 미국에서도 건강하게 장수하는 직업 중의 으뜸가는 것은 정원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행복스러운 직업이라는 뜻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면과 모직물을 입었다. 그것은 자연이 준 직접적인 옷이었다. 최근 우리는 화학성 의류들을 개발했다. 값도 싸고 질기며 다양한 색칠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곧 그 단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피부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따라서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또 해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지적하고 있다. 역시 몸에 직접 닿는 옷은 면 이상의 것이었으며 추위를 막는 데는 모직이 제일이라는 생각으로 되돌아간다. 말하자면 의식주 전체가 자연과의 조화와 자연의 순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주의 문제도 그렇다. 산이나 들속에 사는 옛날 사람들은 구태여 꽃을 방에다 꽂으며 화분에 꽃나무를 가꾸는 일을 하지 않았다. 자연은 어디에나 있으며 화초는 문만 열면 얼마든지 보고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한 포기의 꽃을 정성 들여 가꾸며 그 아름다운 꽃들을 꺾어서 꽃꽂이를 해야 한다. 자연의 굶주림을 메꿀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도시인들을 위한 정서 생활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주 생활 자체가 자연과 더불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파리와 프랑크푸르트 근교에 가면 21세기를 상상한 주택지역이 있다. 그때는 인류가 지구 위에서 이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이상을 찾아본 것이다. 거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대도시로부터의 탈출이다. 오늘과 같은 대도시 생활은 어딘가 크게 잘못된 현상이다. 그렇다고 옛날식의 전원생활은 용납될 수가 없다. 결국 찾아낸 것은 전원 속에서 일하면서 사는 아파트촌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대인이 구출받을 길은 자연의 복귀이다. 자연과의 조화를 다시 찾는 일이다.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성장하면서 행복과 평화를 누리며 자연 속에서 삶의 의미를 높여가는 길을 되찾아야 한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들이 만든 역사에는 악이 있어도 신이 만든 자연 속에는 악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현대인들의 불행과 비극은 인간이 인간들만을 대할 때 일어나는 모순일지 모른다. 만일 인간이 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자연의 질서와 순리를 배울 수 있다면 오늘과 같은 비극과 모순은 어느 정도 방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연은 성급한 혁명도 바라지 않으며 욕망의 노예가 된 인간들과 같이 균형과 조화를 짓밟는 일도 없다. 자연을 멀리한 인간 사회는 그 자연의 순리까지도 거부한 나머지 오늘의 비극과 부조리와 파멸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다. 자연은 침묵 속에서도 무한히 많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신이 보이지 않거든 신의 피조물인 자연 속에서 신의 가르침을 배우라는 교훈은 잘못이 아니다. 7월은 무르익은 녹음과 더불어 여름의 계절 감각을 담뿍 안겨다 준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여름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자연의 정을 가슴 깊이 느껴보며 가득 찬 녹음 속에서 삶의 중일감을 반추해보자. 뜨거운 볕 속에서 창조적인 의욕을 되찾아보며 이글이글 타는 열기 속에서 생의 무궁한 정념에 잠겨보기로 하자. 봄이 생명의 출발이며 가을이 그 결실의 계절이라면 여름은 삶의 차고 넘침이 온 우주를 덮는 때이다. 겨울의 안식과 되돌되는 시기가 있다면 그것은 봄이나 가을이 아니다. 의욕과 정열과 희열로 가득 찬 여름이야말로 찬란한 계절로 찾아드는 것이다. 여름의 창조적인 정열을 갖추지 못한다면 어떻게 가을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과 인생을 살찌게 하는 이 여름을 가꾸어 나가자. 일에서 오는 것들. 왜 일을 하는가? 인생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에는 잘못이 없다. 너무 가난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잘 살아보자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또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진다. 그러므로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는 생각이 든다. 만일 돈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돈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돈을 가지고 인생을 즐겁게 살면 목적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때 우리 선조들이 그러한 인생관을 갖고 살았다. 그래서 놀고 먹는 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유행했고 부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전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필요한 일을 남에게 시켰다. 한 사람이 놀고 먹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했다.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좋았을 리가 없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게으르고 무능한 인간이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에 시달려 인생의 의미를 찾을 길이 없었다. 일에 대한 기피증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모두 적용되는 결과가 되었다. 그 때문에 사회적 빈곤과 민족적 불행이 깊이 도사리게 되었다. 심지어는 일을 즐기며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의 기피증이 우리 사회를 빈곤과 불행으로 몰아넣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다. 왕족이나 사대부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장수를 하지 못했고 건강한 생애를 살지도 못했다. 육체적인 노동이 없는 사람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장수를 누리고 있는 지방 사람들은 모두가 육체적 노동을 즐기고 있다는 통계를 얻고 있다. 정신적인 일에 치우치면
육체의 건강을 해치고 육체적 노동이 심하면 정신적 성장을 못한다. 그러므로 육체적 일은 필수적이면서 정신적 일과의 균형이 무엇보다도 아쉽다. 일이 건강의 원천이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건강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최대의 방법은 적당한 노동이며 일을 즐기는 것이다. 3년 전의 일이다. 모 대학의 교수가 정년퇴직을 하면서 한 말이 있었다. 나는 대학을 나올 때 집에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놀면서 책이나 읽고 글이나 쓰면서 살고 싶었는데 6.25 이후 재산을 잃었으므로 할 수 없이 교편을 잡게 되었다는 말이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 생각이 반세기 전의 통념이었다.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무엇을 가져왔으리라는 것은 쉬이 짐작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위해서 일을 한다. 돈을 버는 일도 좋지만 일 자체가 중하며 그 일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사랑하게 되며 언제나 열성을 가지고 일에 임하게 된다. 개미는 열심히 일한다. 일을 위해서 일하는 인상을 풍긴다. 예술가는 열심히 제작 활동을 한다. 예술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일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다. 일이 없으면 살 재미가 없고 아무 일도 없이 살려면 인생을 살 흥취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즐기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유능한 인간이 되며 더 값있고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5의 일을 하는 사람이 6의 일을 하게 되고 7과 8로 올라갈 수 있다. 일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즐겁게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무능한 인간이 되며 녹쓰는 기계와 같아서 인생의 의의를 스스로 감퇴시켜 간다. 그래서 일을 즐기는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하나 일을 기피하는 사람은 점점 더 무능한 사람이 된다. 누구나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일을 싫어하거나 일에 대한 열성을 외면하는 것을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든다. 낙타가 왜 더 무거운 짐은 없느냐고 반문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듯이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좀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은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만큼 그는 유명해지며 사회적으로 값진 사업을 성취하게 된다. 그러나 일의 둘째 번 단계를 넘어선 사람은 일의 의미와 목적을 사회에서 발견하려고 애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 일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 자체의 의미와 성취를 뜻하고 일한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일의 목적과 의미를 사회에 두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시켜 가면서 일에 전념하는 때가 있다. 이순신 장군이 군무나 전쟁에 임할 때는 언제나 그러한 결의를 가지고 있었다. 안중근 의사가 생명을 던져 애국적인 거사를 괴할 때도 마찬가지 심정이었다. 나는 일을 위해 있고 일은 사회를 위해 있었던 것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기록을 보면 그의 모든 정성과 뜻이 오로지 민족과 국가를 위한 일에 바쳐졌다. 일은 생명보다도 귀했다. 그 일은 자신의 생명보다 몇 배나 귀한 조국과 민족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간디 선생의 생애가 어떠했으며 그의 죽음이 어떠했는가를 잘 알고 있다. 간디는 자기를 위해 일한 적은 없었다. 돈, 출세, 지위는 그에게 있어 의미가 없었다. 모든 일은 오로지 인도와 국민들에게 바쳐지는 재물과 같았다. 그러므로 그는 피곤을 모르고 일했으며 즐겁게 죽을 수 있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슈바이처 박사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다면 학자나 교수로 그쳤을 것이며 목사나 음악가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불행한 이웃과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일의 의미와 보람을 불행한 대중 속에서 찾았던 것이다. 그래서 60평생을 건강하게 피곤과 권태를 모르는 자세로 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 뜻하지 않았던 결과가 뒤따른다. 인생을 성공과 영광으로 이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산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돈을 위해 일한 사람의 대부분은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냈다. 돈의 노예가 된 때문이다. 자신을 위해 일한 사람은 자신, 즉 육체적 생명과 함께 일의 결과가 끝났다. 오히려 일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들은 그 일과 더불어 인생의 의미가 남는다. 값 있는 일이 값 있는 인생을 만들어준 것이다. 그런데 인생을 참으로 값 있게 살며 영광으로 이끈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을 희생시켜 가면서 일의 의미를 사회 속에서 발견한 사람들이다. 성공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데서 결정된다. 내가 한 일이 사회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었다면 나는 실패한 인간이며 보람과 영광을 누릴 바가 없어진다. 그러나 나의 노력과 봉사가 우리 이웃과 사회에 큰 의의와 결과를 남겼다면 그와 비례해서 나는 인생을 성공과 영광으로 이끈 결과가 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성공과 영광을 원한다. 그러나 성공과 영광은 일의 대가에서 온다. 그 일은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일 때 그 값을 얻는다. 그렇다면 나를 제물로 삼으면서 이웃과 사회를 위할 수 있는 노력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판가름하지 않겠는가?